네, 연세대 수시 쪽집게 면접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연세대 2025년도 특례 면접, 올해 치러진 특례 면접을 통해서 이제 기출된 문제, 행복에 관련된 수단과 목적의 전치 현상의 어떤 분석을 통해서 올해 연세대 국제형과 그리고 활동 우수형 면접 예상 문제를 한번 예측해 보고자 합니다. 연세대 이제 특례 면접은 사실 인제 조금 연세대 수시 면접에 비해서는 조금 약간 쉬운 느낌이 없잖아 있어요. 지문이 좀 짧고 제시문 질문도 짧고, 예, 그리고 제시문도 좀 짧습니다. 근데 핵심적인 어떤 뼈대는 확실히 잡혀 있어서 이번에 고려대 계열 적합형에 어 그대로 거의 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연세대 수시는 이제 녹화 면접인데, 특례 면접은 직접 대면 면접이긴 하거든요. 네, 여하튼 철학 윤리적인 용어로 시작해야 점수 획득의 접점을 정확히 찾을 수 있다는 건 변함없기 때문에, 또 그리고 문과 베이스로 기출이 거의 되거든요, 전과가. 그래서 활동 우수형 국제형 지원자들 모두 다 수능에 좀 압박이 있고 지금 거의 한 일 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생기부 퀴일 정도를 파악해서 내신과 생기부 퀴일 정도를 파악해서 한번 면접의 기출이 어떤 게 나왔는지, 그리고 올해 계열 적합형과 그리고 연세대 전 영상에서 제가 소개해 드렸던 개구리 실험 문제를, 연세대 언더도 특기자 문제를 한번 훑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연세대 이번에 특례 면접에 기출된 건 행복에 관련된 수단과 목적의 전체 현상이었습니다. 정형화된 지표가 행복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어떤 가장 기본적인 메시지긴 한데, 요게 통계학적으로 요런 결과가 나왔을 때 우리가 인제 기본적으로 행복한 사회라고 부른다는 이런 측정 지향적인 기준이, 이런 지표가 수단화됐을 때 행복하지 않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조작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간단한 것 같아 보였지만 그리 쉽진 않았습니다. 특례 문제에서는 이걸 이용해서 학교 내 활동을 이야기하고 해결방을 제시하라는 거였는데, 수시 문제에서는 요것들이 좀 더 분석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가장 특례 면접에서 얘기를, 글쎄 여기까지 다 한 학생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가르쳤던 학생도 사실은 이제 요 존 듀이라든가 아리스토텔레스까지 다 얘기를 못 하고 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게 좀 아쉽긴 했었는데, 자, 어쨌든 존 듀이는요, 행복에 관한 수단과 목적의 전치 현상에 대해서 비판한 학자입니다. 왼쪽에 있는 학자죠. 실용주의 철학자고요. 행복이나 인간의 삶의 질을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 궁극적인 목적처럼 추구되면서 정작 원래의 목적이었던 행복이나 인간성은 소홀히 되거나 수단으로 전락하는 사회 병리 현상을 비판했죠. 그래서 수단과 목적의 관계를 고정된 것으로 보던 아리스토텔레스에 비해서 고정된 것이 아닌 유기적이고 연속적인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이제 철학이 목적을 이제 절대적이고 영구적인 것으로 고정시키는 그런 아리스토텔레스적인 경향성을 좀 비판을 하고, 목적 전치 현상에 대해서 깊이 있게 논했던 학자가 바로 존 듀이입니다. 그 듀이는요, 이제 삶의 모든 행위 자체가 이제 연속적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수단이 곧 미래의 더 큰 목적을 위한 조건이 된다 이렇게 봤고, 예, 목적이란 단순히 달성해야 될 정치된 지점이 아니라 끊임없는 경험과 반성적 사고를 통해서 재구성되어야 된다라고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행복 또는 좋은 삶이란 외부의 고정된 목적을 쫓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삶의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지성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면서 성장하는 역동적인 경험 자체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양반이 베이스로 두고 있는 게 프래그머티즘이거든요. 그래서 성장 자체 과정 자체를 선으로 봤고요. 그리고 전통적인 그런 어떤 윤리학에서는 좀 근본적인 어떤 도전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실용주의성, 행동주의성 요런 것들이 인제 진리에도 가치관을 좀 작동시켰거든요. 그래서 진리도 유용하거나 유용한지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정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진리는 동적이다. 왜냐하면 진리는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우리 삶의 과정 속에서 얼마나 유용한지에 따라서 진리의 어떤 범위나 정의가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아주 기본적인 예로는 인제 돈이나 명예를 최종적으로 인제 목적을 삼는 것은 인제 강을 건너기 위한 뗏목, 수단 자체를 숭배하는 거고요. 이제 건너는 과정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여정들, 스토리를 잊어버리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게 인제 과정이라는 것은 인제 끊임없는 삶의 어떤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그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인제 봤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목적과 수단을 칼로 자르듯이 인제 분리하는 이분법을 거부하고 이제 "목적은 그것을 달성하는 순간 내일의 성장을 위한 수단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를테면 지금 우리가 인제 대학의 합격이라는 목적이 있다면 합격 이후에는 대학 생활이 넓은 지적 성장을 위한 수단이 되죠. 그래서 졸업이라는 또 그 과정에서 목적을 이뤘다면 다시 사회인으로서 성장하기 위한 수단이 된다는 겁니다, 졸업은. 그래서 인제 우리가 이런 돈과 명의 이런 역동적인 흐름을 가장 막는 종착역 역할을 한다고 하거든요, 돈과 명의 이러한 것들이. 그 돈을 우리가 인제 10억 모으는 것이 최종 목적이 되면 그 이후의 삶은 이제 방향을 잃거나 그러니까 더 많은 돈을 쌓는 무의미한 행복에 갇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 양반이 얘기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이런 이 목적과 수단의 전치의 비윤리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성장을 가장 크게 두었습니다. 어떻게 사회와 연결된 개인의 성장. 좋은 삶은 이제 고립되어서 완성될 수 없기 때문에 개인의 성장은 타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진다. 사회 전체의 어떤 성장에 기여할 때 진정한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요것을 이제 비슷한 관점에서 유사 관점에서 얘기한 사람이 바로 이제 요 마이클 샌델입니다. 샌델의 공동체주의적 정의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샌델 이 양반은 정의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이기도 하고 또 하버드대 교수이기도 하면서 9월 달에 우리나라를 방한해서 대통령과 함께 그 평화배당이라는 개념을 얘기했던 학자이기도 합니다. 어 샌델의 공동체주의적 정의는 보통 우리가 롤스의 정의론을 얘기할 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롤스는 이 양반이 인제 그 무용고적 자아를 롤스는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인이 독고다이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혜택이 가기 위해서는 모든 어떤 배경을 제거하고 이제 바라봐야 된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 배경이라는 것이 어떤 공동체의 역사, 문화 이런 맥락이라고 인제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바라봐야 된다고 얘기한 반면에 이제 샌델은 이런 영구적 자아적인 관점에서 개인이 이제 태어나서 모든 것들은 선택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미 특정 가족이나 이 공동체 역사를 맥락 속에서 이제 태어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제 어떤 진행 중인 이야기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서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군가의 자녀나 대한민국의 국민이나 특정 지역의 주민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정체성은 내가 다 택한 건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나의 도덕적 판단과 삶의 의미에서 결정타로 이제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반은 어떤 좋음의 중요성, 삶에 있어서 좋음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옳음도 중요하지만 롤스가 얘기한 옳음도 중요하지만 옳음이 좋음이 우선한다고 얘기한 롤스에 좀 반해서 좋음이 우선돼야 된다. 그러니까 정의라는 것이 있긴 있어야 되지만 찾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 모두가 정의로운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좋은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항상 던져야 된다는 겁니다. 분리할 수 없다는 거죠. 좋음과 좋은 삶은 옳음과 좋은 삶은 분리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 양반이 강조한 게 공동선이란 겁니다. 공동선. 그래서 이 양반에게 정의의 목적은 개인의 어떤 자율성 보장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공동선을 실현하고 시민의 미덕을 함양하는 것에 있다라고 인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애국심이나 동료 시민에 대한 책임감, 또 내가 속한 공동체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연대의 의무에 의해서 이루어질 때 진정한 운명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영고로 끈끈한 그런 그 하나의 공동체주의를 이룬다라고 인제 얘기를 했고 인제 그중에 하나가 이 양반이 얘기하는 게 뭐 복지 정책이나 소수자 우대 정책 같은 사회 정의의 문제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다시 이제 존 데이로 잠깐 돌아가면요.
존 듀이는 이 샌델의 관점과 좀 유사합니다. 듀이가 말하는 이런 민주적인 방식은 단순히 이제 다수결 투표만 하자는 게 아니고요. 자유로운 소통과 토론을 통해서 서로 경험을 논하고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동반 성장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성장은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게 이 양반의 가장 큰 메타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존 듀이 이외에도 우리가 이제 그 행복을 논하는 학자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제가 항상 그 이타성을 얘기할 때 요게 크루죠, 여기. 여기 그 아리스토텔레스, 여기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고전 철학의 한 크루이기도 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요 윤리가 배려 윤리라든가 또 그리고 여기 그 이타성을 논했던 하버마스 토론 그리고 그 피터 싱어의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 니보의 사회정의, 네 그리고 게릿 하디네의 공동체주의, 로이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한나 아렌트 악의 평범성 요것과 다 연결되어 있고 여기에 가장 근원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있다. 되죠. 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핵심 개념을 인제 그 최고선으로 보았습니다. 이타적인 그 최고선이 가장 행복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어떤 목적이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지만 이 위계의 최종 단계에 뭐가 있다? 항상 최고선이 있다. 그것이 바로 행복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을 보면은 사람들이 인제 돈이나 명예, 행복 그 자체를 추구하는 것은 인간이 가장 기본적인 그 이성적 기능, 탁월성을 이제 그 잘 인지하지 못한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치 현상을 요런 식으로 인제 얘기를 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목적론적 삶을 주장을 했습니다. 목적론적 삶.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모든 것들은 존재의 목적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칼의 목적은 뭐야? 자르는 거. 눈의 목적은 보는 거.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죠? 이성을 갖고 사유하고 성찰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성을 발휘하고 성찰하는 활동을 탁월성이라고 얘기해서 탁월함. 그 안에서 우리가 덕이 이제 길러지고 그 덕 안에서 우리가 그 중용이라는 이 양반이 가장 중요하게 얘기한 맥락과 상황에 맞춰서 행동을 하기를 바라는 중용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 중용을 갖춘 덕에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가 롤모델을 갖춰서 습관화시켜야 된다. 그래야 타인을 위한 이타성, 최고의 선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실 속에서 이런 걸 이룰 수 있다고 얘기를 해서 주의주의 학자라고 얘기했죠. 주지주의는 이제 그 플라톤과 소크라테스라면은 "알미 있으면 선을 행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주의주의 학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 소유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돈이나 명예같이 자신의 내면적인 잠재적인 이성을 통해서 실천적 지혜를 발휘시키는 거, 활동시키는 거, 역동적인 그 과정 자체가 양반은 그 가장 큰 선이라고 얘기했고 행복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단과 목적의 전체 현상은 우리가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에서 보면은 행복을 위한 명예와 같은 외적 수단을 본래 인간의 삶의 목적과 혼동하는 거. 존 듀이는 고정된 목적을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행위 자체가 삶의 역동적인 성장과 민주적인 경험을 저해한다는 거. 그래서 수단에 집착하게 만드는 목적 전치를 일으킨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되죠? 그래서 활동이 아까 아리스토텔레스가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활동의 목표를 지표 그 자체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점수라는 정형화된 지표를 그 자체에 두는 게 아니라 그것은 그저 도구일 뿐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학업 성취도 향상이라는 그것에 인제 목표를 삼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점수가 높아지면서 그 과정에서 즐거운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협업이라든가 또 공감 또 문제 해결 능력 요런 것들을 갖출 수 있지 우리가 시험 점수나 통계학적 결과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은 '수단과 목적의 정치 현상이 일어난다. 특정 지향적인 행동을 유발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되죠. 그래서 연세대가 인제 좋아하는 철학과 윤리 이외에 요런 어떤 그런 사회 그 심리학적인 군중 심리학적인 용어를 좀 더 넣으면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프레임 효과라고도 인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어떤 동일한 정보라도 제시하는 그 방식에 따라서 사람들의 의사결정이나 인식이 달라지는 걸 프레이밍 효과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제 행복이라는 복합적인 개념을 점수, GDP 같이 특정 지표, 숫자화 시켜 버리면, 이렇게 프레임화 시켜 버리면 사람들은 그 지표가 행복의 전체를 대변한다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외의 다른 중요한 가치들, 관계성, 의미 있는 경험, 이런 것들을 간과하게 된다는 거죠.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요 문제가 이제 이번에 고려대 계열 적합성에서 1 인당 소득 수준 증가에도 이제 행복은 더 이상 향상되지 않는다. 그래서 기본적인 욕구 충족이 되면 더 이상 경제적 요소는 행복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리고 그에 반면에 이제 볼링을 치면서 사회적 활동을 하는 이들은 지역에 대한 현안 소통이 증가하면서 이들의 행복도가 오히려 높아진다라는 제시문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이제 쾌락주의 역설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가 고플 때는 뭔가를 먹을 때, 빵을 먹을 때 엄청난 행복을 느낀다는 거죠. 기본 욕구 충족을 위해서 쾌락을 이제 느끼지만, 어느 정도 이제 기본 욕구 충족이 된 이후에는 그런 쾌락의 총합이라는 관점에서는 더 이상 뭔가를 먹었을 때도 최고급 요리를 먹더라도 그만큼의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치 인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던 유데모니아 개념과도 좀 연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쾌락과 같은 일시적인 느낌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 고유의 기능인 이성을 탁월하게 발휘시키는 덕이 있는 삶을 느끼는 그 자체가 인제 좋은 삶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인제 정치적 동물이라고도 했고, 타인과 관계를 맺고 공적인 문제, 지역 현안에 참여해서 덕을 실현할 때, 볼링을 치면서 지역 현안을 논할 때, 그런 덕을 실현할 때 비로소 유대모니아,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역시 인제 하버드 대학의 로버트 퍼트넘이라는 교수의 인제 사회적 자본 개념이랑도 좀 연계가 됩니다. 나울러 볼링에서는, 그러니까 정반대의 삶을 산다는 거죠. 사회적 활동이 줄어들면서 공동체적 유대감과 신뢰가 무너지게 되지만, 볼링이라는 사회적 활동을 통해서 이제 서로 간에, 혼자 놀 때보다는 서로 간에 이제 사회적 활동을 통해서 같이 놀 때 오히려 신뢰와 소통, 사회적 자본이 증가하게 된다. 그리고 이것이 유대모니아라는 행복으로 연결된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요게 고려대 이번에 계열적합형 문제였습니다. 되시죠? 그래서 연세대와 문제를 크로스해서 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즉각적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어쨌든 이제 집단 속에서 이런 통계 지표가 행복의 기준으로 작용할 때 개인의 행동은 군중 심리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동조 압력 이런 것도 많이 받게 되거든요. 사회나 조직 내에서 이제 높은 행복 지표를 추구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다 보면은, 실제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감정이나 상황과 관계없이 이제 이런 긍정적인, 마치 그것이 인제 행복에 다 같이 느껴질 수밖에 없게 하는 그런 동조 압력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인제 사회의 바람직성에 대한 어떤 왜곡된 인지 구조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인제 낙인 효과를 가져오게 돼요. 행복 지표가 낮은 개인이나 또 집단은 불행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힌다는 겁니다. SNS를 통해서 이러한 행복에 대한, 그런 타인의 행복에 대한 가시적 지표를 막 비교하게 되고, 그러면서 사회적 고립이 심화되고 개인의 심리적 안정성에 어떤 위협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복 지표는 본래의 목적인 행복 증진 대신에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의 수단으로도 변질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결책의 어떤 기준으로는 저는 인제 공리주의 존 스튜어트 밀과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카미, 이런 데 가치관을 인제 한번 제가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존 스튜어트 밀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주장했던 이제 학자죠. 벤담과 같이 공리주의의 양대 학자인데, 그중에서도 쾌락의 양보다는 질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감각적 쾌락보다는 지적, 도덕적 쾌락이 더 높은 이제 가치를 가진다라고 했고, 사회 전체의 행복을 증진하는 행위가 도덕적으로 옳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행복은 사회 정체의 행복과 연결되어야 된다. 요건 아까 인제 샌델의 관점이라든가 존 듀이의 관점과 좀 다맥락이 일치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행복이 전체 사회 행복과 이어지되,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듯이 평생에 걸쳐서 습관을 통해서 꾸준하게 진행됐을 때 일시적인 어떤 그런 행복이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사회 공동체를 위한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인간의 잠재력을 실현하는 최고의 선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까미가 얘기했듯이 삶의 어떤 무의미함 속에서도, 그러니까 삶이 사실은 이제 무의미할 수 있습니다. 무의미할 수 있는데, 그 사람 또 언젠가 죽고, 열정을 다해서 뭔가 내가 꿈을 갖고 뭔가 꿈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가 거기에서 이제 보람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삶의 어떤 의미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인제 시지프스가 요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려대 계열적 합평 지문일부 분석이고요. 네, 시지프스가 마치 이제 그 영원히 바위를 굴리는 운명을 받아들이고 그 자체에서 인제 만족을 찾는 것처럼, 부조리를 정면으로 응시하고 무의미함을 끊임없이 인식해서 시지프스가 바위를 굴리는 행위로 제가 그린 인제 작품 그림으로 한번 대체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인제 바위를 굴리는 행위 그 자체가 영원한 인제 좌절임에도 불구하고 그 운명 앞에서 이제 무릎을 꿇지 않고 다시 바위가 내려가는 순간에 다시 열심히 살아가려는 의식을 유지하는 그러한 그 존재의 정직성, 이런 것에서 초월적인 희망이나 미래의 보상 없이 오직 현재의 삶과 주어진 운명에만 충실하겠다는 그런 윤리적 결단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제가 요거는 좀 오래전에 그렸던 그림인데 굉장히 좀 제가 아끼던 작품인데 설명을 위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자, 연세대의 주된 함정은 이 문제에서는 이번에 제가 제시한 요 문제에서는 그 숫자로만 검증되는 사회 속의 객관성을 가장한 획일성 평가라는 점입니다. 고려대 계열 적합형에도 이렇게 드러났죠. 돈이나 학점이나 뭐 좋아요 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측정 가능한 숫자를 성공과 가치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으면서 우리가 살지만, 일단 인정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감정, 노력, 창의성, 뭐 이제 공동체 의식 같은 정성적 가치는 숫자로 측정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제 어떤 그 결정의 오류 가능성을 갖고, 그러니까 데이터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의사결정의 질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사결정의 오류성을 갖고 데이터는 현실의 모든 측면을 담지 못한다. 그러므로 인해서 데이터 해석 과정에서 기술적 오류나 편향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숫자로만 검증되는 사회가 사실 인제 나아가야 될 방향에서 다양한 가치 존중이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 돈이나 성과 외에도 개인의 인제 만족, 사회적 기여, 공동체의 행복 등 다양한 가치를 존중하고 포용하는 문화를 인제 조성을 해야 되고요. 숫자로만 검증되는 사회는 효율성을 추구하는 현대 사회의 그림자이자, 동시에 인제 우리가 지향해야 될 가치가 무엇인지 이런 걸 되묻게 하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숫자의 맹신을 경계하고 정량적 가치와 정성적인 가치의 조화를 추구해야 된다. 균형 잡힌 시각이 중요하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어느 하나의 대답이 치우치지 않게 대답을 해야 된다고, 답변을 말을 해야 된다는 거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참고로 이제 이 시지프스의 바위 굴리기와 관련된 신화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은 이제 결론으로 도출해야 될 것은, 바위를 굴리는 고통스러운 운명 자체를 바꿀 수는 없지만 그 운명을 대하는 자신의 태도를 선택함으로써 운명에 대한 승리를 획득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의 바위는 그의 것이다."라고 얘기했던 알베르 까미의 말처럼, 시지프스는 자신의 운명을 자신의 의식적인 행위로 소유하게 되죠. 바위를 굴리는 노동은 굉장히 무의미하지만 그가 그 무의미한 노동을 자신의 자유의지로 채우는 순간, 뭔가 희망을 갖고 자유의지로 채우는 순간 자신의 존재에 실존적 가치를 부여하게 되고, 드디어는 고독하지만 만족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까미의 윤리는 이제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으려는 태도가 아니라 무의미함 자체를 인식하고, 그러니까 절망 속에서 무조건 희망을 찾자는 게 아니라 일단은 절망 그 자체를 인식하고 그것을 삶의 유일한 규칙으로 삼아 자유와 열정으로 살아가는 태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막연한 어떤 희망보다는 뭔가 좀 확실한 자신만의 자유와 열정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태도, 이걸 갖자라는 게 이 지금 행복의 수단과 목적의 전체 현상의 콘클루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부조리한 세계에서 인간이 실현할 수 있는 최고 윤리적 승리고요. 결국 인생의 근본적인 어떤 무의미한 부조리를 회피하거나 거짓된 희망으로 덮지 않고 그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굴복하지 않고 자유와 열정으로 살아내는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게 이번 그 문제의 결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그 행복을 위해선 복합적 가치를 하나의 지표로만 측정하는 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아까 그 숫자화된 사회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들을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표의 조작 위험성을 토론해야 됩니다. 어떻게 비판적 사고 훈련을 통해서 하버마스의 담론 윤리를 가져와야 되겠죠. 그래서 수집된 지표를 바탕으로 토론을 진행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반 행복도 지수를 조사한 후에 이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우리 반 단체의 어떤 그런 그 진행할 수 있는 프로젝트는 어떤 건지, 그리고 또 학생들은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가시적인 행동, 뭐 긍정적인 답변만 하도록 약속하기나 본질적인 노력이나 관계 개선을 위한 활동 진행하기,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표의 조작 가능성과 본질적인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토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생각만 하도록 하고, 또 본질적인 어떤 관계 개선을 위해서 친구 간의 개선을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이런 것들이 지표의 조작적 위험성을 토론할 수 있는 어떤 그 현 학교에서의 프로젝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연세대는 그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일단 그 아까 제가 심리학도 사회 군중 심리학, 철학, 윤리 요런 것들에서 어떤 그 논리로 세울 기본 키워드를 잡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어 해결책 등을 논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객관성 있는 답변을 제시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좀 포괄적인 어떤 가치 평가 시스템 구축이라든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이제 그 특례에서 좀 얘기할 수 있는 거라면, 수시에서는 요 행복과 수단의 목적의 전치 현상에서는 포괄적 가치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과정 중심의 교육 철학을 도입하거나 또 사회 인식이 전환된다는 요런 것들이 조금 더 이제 그 수시에서는 더 먹히는 대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핵심 개념어를 항상 철학, 윤리 요런 어떤 개념과 연관지어서 찾아서 인지 부조화를 해소할 수 있는, 연세대가 제시하는 그런 그 어떤 함정에서 빠지지 않도록 인지 부조화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또 철학 윤리 기준을 또 정립을 하고, 사회 군중 심리 효과를 활용을 해서 또 거기에 아까 제가 애드해서 말씀드린 사회 이슈를 고려한 해결책 이런 것들을 MMI식 답변으로 대비를 좀 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저희가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요. 11월 그 11월 1 일에 치러졌던 연세대의 면접에 그 기본적으로 베이스였었던 그 고려대의 그 특례 문제의 이상 기후로 인한 그런 그 환경과 경제 문제에 대해서 한번 논해 보고자 합니다. 이외에 인제 연세대 기출문제에서 AI 활용이 다각화됐을 때 학생들의 어떤 성적 향상과의 효율성, 요런 것들을 논했던 문제가 있거든요. 요것도 인제 행복에 대한 수단과 목적의 전치 현상의 한 뼈대에서 나온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요거는 그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한번 소개를 해 드리고자 합니다. 유일무이하게 인포그래픽이 기출됐었던 고런 문제였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거의 한 30분 가까이 진행이 됐는데,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이 있다면 감사드리고, 유용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번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대칭 입시 코치 아델라 킴이었고요. 지금까지 그 연세대 3년 특례 면접과 고려대 기하 적합형 문제에 제시됐었던 행복의 수단과 목적의 전치 현상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